가족이란 무엇인가? 복수란 무엇일까? 여기 가족의 의미와 복수의 아픔 앞에 놓인 위태로운 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풀어갈 모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며느리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투명하고 조용하며 어떤 그릇에든 맞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 물이 억눌리면 끓고 끓는 물은 결국 세상을 집어삼킨다. 김선영의 인생이 바로 그 증명이다. 20년 동안 시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 그녀의 복수가 시작된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장례식장. 11월에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다. 남편 이준호의 영정 앞에는 국화꽃 화환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향 냄새와 곡소리로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부인 마음 단단히 드세요. 고인이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준호 씨 참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떠나셨네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정희의 눈빛만은 달랐다. 70대 중반의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도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선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위로 대신 차가운 원망이 서려 있었다. 내가 남편을 못 지킨 거다. 팔자가 사나운 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났어. 그 말은 선영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49세의 김선영. 20년 전 29에 이 집안에 시집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눈물은 약자의 무기, 지금은 쓸 수 없는 카드였다. 사람들은 몰랐다. 선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밥상 하나에도 흠을 잡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핀잔을 들어야 했다.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마다 그녀를 뒤쪽에 세워두고는 이 며느리는 참 모자란 게 많아서라며 모욕을 주었다. 친누이 이미정은 언제나 시어머니 편에 서서 선영을 새언니라 부르면서도 하인부리듯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그녀가 살아온 모든 세월의 축약이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11시 장례식장 뒤편 조용한 휴게실에서 선영은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고 당일 새벽 3시에 잠금이 풀린 채로 발견된 핸드폰. 그 속에 남겨진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는 걸 경찰은 몰랐다. 선영아, 미정이가 회사 안전 예산을 또 깎아버렸어. 이번엔 현장 안전관리까지 생략하라고 했다고. 엄마도 알면서 모른 척하고 계셔. 나 혼자서는 막을 수가 없어. 선영아, 미안해. 그리고 넌 꼭 휘둘리지 말고 잘 살아. 내가 숨겨둔 USB가 있어. 우리 방 침대 밑에. 절대 우리 집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음성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다. 그 목소리는 유언이자 고백이었고 동시에 복수의 시작점이었다. 선영의 가슴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분노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남편 이준호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다. 성실하고 원칙주의자였지만 가족 앞에서는 늘 약했다. 엄마와 동생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평생 죄책감이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불과 3일 후 시댁 거실은 여전히 조문객들의 발걸음으로 어수선했다. 하지만 이미정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44세의 그녀는 남편 최도연과 함께 작은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늘 돈에 목말라 있었다. 새언니, 오빠가 생전에 새언니 명의로 해둔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증여 취소 절차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오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재산은 다시 집안 재산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도 이해하시죠? 선영의 가슴이 쓰라렸다. 결혼 20년 동안 단 하루도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결혼 첫날부터 미정은 그녀를 외부인 취급했다. 새언니는 원래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정말 그래.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잘 된 게 뭐가 있냐? 아들도 못 낳고 시집살이도 제대로 못하고 복이 없는 년이지. 20년간 들어온 그 모욕. 아들도 못 낳았다는 말은 특히 가혹했다. 선영은 유산한 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그녀의 탓으로 돌렸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재산 이야기부터 하시는군요. 새언니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집안의 미래를 위한. 미래요? 그럼 과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영이 이렇게 대들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진실이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가 침대 밑을 뒤졌다. 먼지투성이 상자들 사이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손은 떨렸다. 컴퓨터에 USB를 꽂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회계장부, 통화 녹음 파일, 이메일 캡처 이미지들. 남편이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정과 건설업체 사장 사이의 통화 녹음이었다. 사장님, 이번 현장은 예산을 20% 더 줄여야 해요. 안전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공사부터 진행하세요. 우리 오빠가 현장 소장이니까 묵인해 줄 거예요. 선영은 손을 떨며 파일을 계속 열어보았다. 비자금 조성 내역, 회사 자금 횡령 증거, 과거 사고 기록들까지. 미정은 지난 3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였다. 미정이가 또 안전 예산을 깎으라고 했다. 이번에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클 것 같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 선영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약해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 자료들이 언젠가 선영이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 순간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시어머니의 독설, 시누이의 멸시, 집안에서의 차별, 남편의 침묵과 무기력함. 이제는 그 모든 구박을 되갚아줄 시간이었다. 며칠 후 박정희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몸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간병인으로 온 강수연은 20대 후반의 성실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녀에게도 함부로 대했다. 야, 간병인 물이 미지근해 다시 가져와. 네, 할머니. 할머니는 무슨? 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지. 너 같은 것이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지? 강수연은 참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이 집안에 대해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선영이 병문 안을 왔을 때였다. 문 앞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문 들었지? 우리 며느리라 이상한 소리 퍼뜨리고 다닌다던데. 아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면서 뭘 어쩌겠다고 그러나 몰라? 사모님 그런 말씀은 좀.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20년 동안 전현이 얼마나 못한지 내가 다 봐왔어. 게으르고 요령도 없고 시집살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이제 와서 목소리나 높이고 있어. 문 앞에 서 있던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다. 못한다. 모자라다. 내가 들어와서 집안이 기울었다. 끝없는 구박. 그런데 이상했다. 간병인 강수연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선영을 보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 선영은 기자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이 근무했던 건설회사 직원 몇 명이 함께했다. 이번 폭로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네, 제 남편 이준호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배후에는 제 시누이 박미정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미정이 변호사 몇 명과 함께 들어온 것이다. 새언니 이게 뭡니까? 가족끼리의 일을 이런 식으로. 가족이요? 2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나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선영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미정 씨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총 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 파일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안전관리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공사비부터 줄여야 해요.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새언니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국과수 감정을 받으시죠. 조작인지 아닌지 금방 밝혀질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권력.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정을 향했고 그녀는 황급히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선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기자회견 다음 날 선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 최도연이었다. 미정의 남편이자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인물이었다. 형수님, 어제 회견은 좀 성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일을 공론화하면.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저 집안에서 2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언론에 나간 내용부터 정정해야. 선영은 이상함을 느꼈다. 왜 갑자기 그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걸까? 의심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가짜 정보를 흘려보기로 했다.
사실 남편이 숨겨둔 자료가 더 있어요. 해외 계좌 관련된 것들도.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안전하게 처리해드릴게요. 바로 그날 저녁 미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새언니, 해외 계좌 이야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합법적인 투자 자금이었다고요. 누가 해외 계좌 이야기를 했다고 했나요? 그게 선영은 확신했다. 최도연이 뒤에서 미정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그녀를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보를 빼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선영은 요양병원에 시어머니를 보러 갔다. 그런데 간병인 강수연이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사모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는 이준호 씨의 딸입니다. 선영은 문 밖에서 숨을 멈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내가 뭔 소리를?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이준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0여 년 전에 아버지와 잠깐 만났던 분이에요. 그럼 너는 준호의... 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아왔어요.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서 간병인으로 지원했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강수연의 다음 말이었다. 사모님, 선영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선영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항상 말씀하셨대요. 너가 어떻게 그런 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선영이를 지켜달라.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달라고. 그날 밤 선영은 강수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요양병원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준호 씨 딸이야? 네,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언제부터 알았어? 아버지가 작년부터 가끔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었는데 마지막에 한번 만났을 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강수연은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남편의 친필이었다. 수연아, 아빠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선영이를 지켜줄 수 있겠니? 아빠가 20년 동안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야. 시댁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너도 지켜보면 알게 될 거야. 제발 선영이 편에 서주겠니? 그게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간병인으로 온 거야? 네, 할머니. 아니, 사모님 곁에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정말로 아버지 말씀이 맞는지. 그래서 뭘 봤어?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20년 동안 그렇게 참고 견디셨구나 싶어요. 저였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검찰청. 박미정은 배임과 안전관리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이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서 미정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들은 명백했다. 피고인은 3년 동안 총 12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에요. 회사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려고. 가족을 위해서라면서 왜 2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나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복수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닙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온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최종적으로 미정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도연 역시 공범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판결이 나던 날 요양병원의 박정희는 모든 걸 깨달았다. 자신이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잔혹했는지, 딸의 탐욕을 눈 감아준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선영이 병문안을 왔을 때 70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군요. 나는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못 살게 굴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참고 견뎌준 게 진짜 복이었구나. 용서는 시간이 하는 겁니다. 저는 법으로 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20년 동안 며느리를 핍박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
그 사과는 너무 늦게 찾아온 후회였다. 선영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선영은 강수연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연아,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존재하고 싶지 않아. 며느리, 어머니 그런 역할들 말고 그냥 김선영으로 살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나를 봐줬으면 해. 그러니까 언니라고 불러줄래? 우리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 언니. 그 한마디는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피로 묶인 억지 가족도 시댁의 위계질서도 아닌 서로가 선택한 새로운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임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언니, 저도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계시는 가정이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아니 박정희 사모님을 간병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맞아. 나도 20년 동안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애썼는데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거라는 걸.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선영은 시댁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짐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다. 20년간 살았던 집에서 이제는 자신의 것만 챙겨나가려 했다. 박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였다. 정말 떠나는 거야? 이제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 되는 거냐? 어머니, 우리는 처음부터 남남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며느리였지 가족은 아니었잖아요. 내가 너무 심했구나. 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밥을 차려도 짜다, 빨래를 해도 제대로 못했다, 청소를 해도 더럽다. 단 하루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20년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선영은 마지막 짐을 챙기고 현관을 향해 걸었다. 그때 박정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아, 가끔은 안부 전화라도.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선영은 더 이상 원망하지도 용서하지도 않기로 했다. 단지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선영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수연도 함께 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언니,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시댁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됐대요. 그래? 잘 됐네. 그 돈으로 작은 카페라도 열어볼까? 카페요? 20년 동안 남의 집에서 밥만 해줬으니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어?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하거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선영의 웃음소리였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 시누이 눈치를 보며 살았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6개월 후 구치소에 있던 박미정이 선영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였다. 새언니에게 지금까지 미안했습니다. 저는 새언니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새언니는 늘 묵묵히 집안일을 해주셨고 오빠를 잘 돌봐주셨는데 저는 그런 새언니가 부러우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도 소용없겠지만 새언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빠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 전해드려요. 선영이만은 꼭 지켜달라. 내가 못한 일이야. 오빠도 새언니를 사랑했어요. 다만 가족과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부디 행복하세요. 선영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이제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안타까울 뿐이었다. 언니, 답장 쓰실 거예요? 아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제 앞을 보고 살자. 1년 후 선영과 강수연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카페 이름은 새 시작이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이름이었다.
첫 손님은 요양병원에서 일했던 간병인 동료였다.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천영이 직접 내리는 커피와 강수연이 만드는 수제 케이크는 입소문을 탔다. 사장님,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우려내거든요. 급하게 하면 제맛이 안 나죠.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20년간 급하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천천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였다. 카페를 연 지 6개월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휠체어를 탄 박정희였다.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했다. 선영아,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수연이한테 주소 듣고 왔어. 한 번 보고 싶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시선을 보냈다. 천영은 강수연에게 눈짓을 했고 강수연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드세요. 고맙다. 많이 밝아졌구나. 자유로워서 그런가 봐요. 미정이가 출소 후에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한다더라. 직접 만나서 말이야.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내 말이 맞다. 어차피 이미 늦었지. 박정희는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떠나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영아,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조심히 가세요.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진짜 마지막 만남이었다. 천용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2년 후 강수연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 대학원에 합격한 것이다. 언니, 제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를 보면서 배운 게 많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언니는 제게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요. 그럼 대학원 다니는 동안 카페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저녁 시간이랑 주말에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언니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세요. 나도? 언니도 꿈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천용은 깜짝 놀랐다. 언젠가 강수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같이 시댁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그해 가을, 선영은 카페 2층을 작은 상담센터로 꾸몄다. 새 시작 여성 상담센터라는 간판을 달았다. 가정폭력이나 시댁 갈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상담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저도 선영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인데 이미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저도 20년을 참았지만 결국에는 길을 찾았어요.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천영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블로그에 자신의 경험을 올렸던 것이 입소문이 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가족을 파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왔다. 저도 15년째 참고 살고 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폭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선영님 같은 분이 있어서 희망이 생겨요. 3년 후 박미정이 출소했다. 모범수로 1년 일찍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출소 후 첫 번째로 선영을 찾아왔다. 새언니, 많이 변했네요. 3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새언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새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오빠도, 새언니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새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미정 씨,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를 되돌릴 생각도 없고 복수할 생각도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면 해요. 알겠어요. 그냥 한번 사과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그것으로 박미정과의 만남도 끝났다. 천용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았다. 천용은 미소를 지었다. 54세가 된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새 시작 여성상담센터는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강수연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언니, 오늘도 상담 예약이 꽉 찼어요. 좋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네.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김선영이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였으니까. 지금은 진짜 김선영이야. 그날 저녁 선영은 한강공원을 혼자 걸었다. 5년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진짜로 되찾은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니었다. 바로 자신과 그리고 진짜 가족이었다. 핸드폰에는 오늘도 상담 요청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다. 선영쌤, 저도 용기 내서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언니가 있어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물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기억하라. 물이 끓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김선영은 그것을 증명했다. 이제 누구도 그녀에게 며느리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김선영이니까. 한 여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물처럼 살라고 강요받는 여성들에게 김선영의 이야기는 희망이 되고 있다. 때로는 끌어야 한다. 때로는 범람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이런 극적인 복수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가족의 의미나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반전과 복수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물처럼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